네, 안녕하세요. SBS 손승욱 기자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은행 이동현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1분기가 지나갔으니까 네. 1, 2, 3월 워낙 부동산 시장 논란이 많았는데요. 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1, 2, 3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전 연도, 네. 2022년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시장에서 좀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고 네. 조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게 확연히 풀린 건 아니고요. 조금 나아진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시장의 호의적인 상황,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같이 이게 다행스럽게도 지금 워낙 이게 금리 부담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많았거든요. 네. 내 집 마련하는데 금리 여파로 이제 고전했던 사람들이 조금은 나아진 상황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겨우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금 내 집 마련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직전에 요 일전에 둔촌주공도 생각보다 이제 잘 마무리된 것 같고, 네. 그런 분위기들이 그래도 작년에보다는 낫다. 이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보다 낫다고 하는데 작년이 계속 하락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을 이해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 이제 반등하나? 이제 네.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의 1분기였나요? 그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단언하기는 어려워, 솔직히요. 이게 뭐냐면 반등이라고 하는 거는 확연하게 거래량이 엄청 늘고, 네. 그 다음에 가격 상승도 동반되고 이래야 누가 반등이라고 확연히 얘기하겠는데, 네.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급매물 중심으로 좀 약간 소화되고, 그 다음에 분양 매물 중에서 좀 유망 지역의 가격이 싸다고 느껴지는 곳이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해소가 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최악은 좀 벗어나지 않나, 이런 분위기는 좀 감지될 수 있겠죠. 그러면 최악은 벗어났다 그러면 최악을 벗어났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더 나빠지는 상황은 좀 오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지금 어쨌든 간에 조금 안정화가 좀 돼가는 모습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반등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반등하려면 가격도 막 이렇게 올라주고 거래도 막 대폭 늘고 이랬는데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같은 상황이 좀 더 길게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러니까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급락은 없지만 그렇다고 급등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회복돼가는 그런 시장이 올해는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주신 자료 중에 저희가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랑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표가 있는데요. 이 표를 보면서 지금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하락으로 일단 다 모양새 나오죠. 네. 저기 한국감정원의 매주 네.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입니다. 네. 네, 근데 보면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다 전세든 매매든 하락인데, 네. 다만 이제 보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매매 가격이 조금 하락폭이 좀 적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 뜻은 뭐냐, 반면에 지방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깊게 좀 하락폭이 나오잖아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울 중심으로 좀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서울이 그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요가 항상 좀 이렇게 돌아가고 여러 가지 어찌 됐던 간에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서울만큼의 그런 탄탄한 수요가 많지 않거든요. 다른 지방에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세 가격도 역시 하락은 이어집니다. 네. 다만 이제 하락폭이 조금씩 이제 지역별로 저것도 역시 차이가 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일부 지역들 수도권 외곽 우리가 잘 아시는 인천이라든지 일부 지역들은 지금 여전히 물량 공세가 워낙 많아요. 입주 물량이. 입주 물량이. 예, 그런 여파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은 전세 가격도 역시 매매 가격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좀 여전히 하락폭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서울이 그나마 조금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좀 눈에 보이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폭이 줄기는 했지만 하락은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하락은 계속인데 네. 이게 뭐 서울이라고 해서 뭐 다 하락하는 건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는 뭐 보합이 있고 약하나마 상승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게 하락이라는 뜻이니까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비해서 올 1분기는 조금 하락폭이 줄은 그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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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죠. 그러면 이제 4월부터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제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일단은 하십니까? 대전제는 금리가 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이제 하향 안정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금리요? 생각에 네. 대전제는 네. 금리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아, 네. 뭐 집을 살 때 우리가 제 돈을 다 주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값이 뭐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자기 연소득을 뭐 수십 년 모아도 집을 못 살 수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 뭐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결국은 중도금 대출을 또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내 집 마련에 부담감을 엄청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잘못하면 집을 하나 얻으려다가 파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이 좀 냉정하고 우픈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금리가 우리가 작년과 그 재작년을 비교해 봤을 때 작년 3월 제가 보기에는 작년 3, 4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네.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상승이 아니라 이건 급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말 쉽게 면 연 뭐 한 2%, 3% 받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6%, 7%, 8%까지 많이 나오면 이거는 뭐 만약에 자기 월급에서 뭐 한 4, 500 받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4, 500 받는 사람들이 뭐 대출 이자로 뭐 한 200 정도 내고 150 내고 버텼던 사람들이 자기 월급 다 돼요.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건 집을 마련한다는 거는 구입하겠다는 건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집을 그렇게 해서 대출받아서 산 사람들이 엄청 고통 속에 있는 거였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올해는 조금 안정화되면서 지금은 4%대 중반 이하 내지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정부 지원책이 따르는 금리는 그보다 조금 더 낮게 3%대도 나온다는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조금 그래도 그때보단 나으니까 사람들이 좀 내 집 마련에 조금 다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 하반기에도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될 거다라는 전망도 많잖아요. 그죠? 예, 지금 금리는 사실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의 금리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연준에서 좌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사실은 계속 올리겠다고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네.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좀 뭐 금융 좀 위기가 좀 오면서 좀 금리를 조금 다시 이제 동결 내지는 약간의 상승으로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기조를.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 신호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주식시장이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부동산 시장도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금리도 영향도 있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금리가 좀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 좀 많이 좀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쨌든 반영된다고 보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오르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뭐 지금 수준 아니면은 조금씩 하향 안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뭐 제 개인적인 희망일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저는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금리를 방금 이제 수요 측면에서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수요가 적을 테니까요. 그러면 네.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 수요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이 올해 말까지 계속 간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금리가 계속 높게 만약에 유지된다면은 수요가 위축되는 거는 여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분양 시장이라든지 전부 다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악순환이 돼요. 이게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이게 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대출 금리에 대해서 좀 최근 들어보면 좀 약간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에 제가 전제를 깠지만 지금 수준에서 더 올라가지 않고 만약에 지금보다 유지되거나 조금이라도 하향 안정화 된다면 지금 분위기에서는 일단은 청약 시장 중에서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이 유망 지역에 조금 접근하는 게 조금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말은 뭐냐면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거죠.
청약에 접근한 사람들은 좀 싸게 살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수요가 좀 일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자금들이 이제 좀 제가 보기엔 내 집 마련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시장에 그래도 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번 좀 접근한 관심을 좀 가져보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조금 이어진다면은 그래도 작년에 최악보다는 나으니까 지금 조금씩 물론 완전하게 눈에 띄게 뭐 살아난다는 건 사실은 올해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전반적인 대세가 그렇지만은 조금씩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좀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 가격이 무슨 뭐 반등한다 이걸 전제로 깔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는 하락은 계속된다라는 걸 지금 전제로 깔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뭐 하락이 저는 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지역별로 다 틀리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한국감정원 자료를 봐서 그렇고 뭐 서울이 낙폭이 가장 컸던 시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서울은 많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급매물들이 이제 소진되면서 일반 매물로 대체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방은 여전히 급매물 중심으로 내지는 뭐 미분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앞서 뭐 대구 지역 같은 경우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도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바로 좀 차별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하반기는 이제 조금씩 회복 전반적으로 좀 만약에 조금 유지 내지는 안정화가 된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조금 더 그래도 좀 회복세가 좀 나올 수 있다면 네. 기타 뭐 지금 현재 지방권 같은 건 아직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그쪽에서는 오히려 하락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은 여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양극화란 말을 쓰는데 네. 이게 바로 하나의 양극화의 또 흐름이 하반기에는 더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지역별로 차이가 네. 있을 테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지역 위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뭐 공급이 쏟아진 곳에 가서 거기서 굳이 집을 얻어서 살려는 사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방금 그 저희 금리 얘기, 대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뭐 네. 정부가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고 지금 일산 부동산 대책 효과다 최근에는 그런 네. 해석들이 유난히 많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2분기부터 2, 3, 네. 4분기 정부가 내놓을 더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워낙 많이 내놔서 더 내놓을 게 있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뭐 일산 부동산 대책은 우리 부동산 규제 완화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네. 다 풀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그 둔촌주공 사태가 아주 계기가 된 거죠. 네. 잘못하면 둔촌주공에는 대한민국 재건축 사상 최대 호수 그게 12,000세대가 넘는 그 물량이 미분양이 나고 미입주가 되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건설사 연쇄부도는 또 눈에 보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벽도 새벽부터 대책 내는 것도 희한한 일이잖아요. 1월 3일 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잘. 근데 그만큼 급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책을 내놨고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시장 안정화에 조금 긍정적 신호가 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신속하게 대처한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여파로 조금 지금 둔촌주공부터 좀 이렇게 계약, 미계약분이 다 해소되고 자연스럽게 지금 좀 안정화되는 것 같고요. 그런 여파들이 시장에 조금 그래도 좀 회복에 좀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은 지금 정부에서 안 나온 게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해서 좀 더 시장에서는 풀어야 된다는 말이 나온 게 있어요. DSR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현재 이제 그거를 만약에 푼다면 총부채를 기준으로 해서 내 모든 걸 가지고 원리금을 갚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상 대출이 한도가 안 나와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있나 하다못해 무슨 뭐 신용카드에 대한 그런 것까지 또는 뭐 내 개인적인 빚 뭐 여러 가지 뭐 가계 신용 이런 거 다 합쳐버리면 주택담보 외에도 그러면 추가 대출이 나올 게 없거든요. 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규제 완화라고 했는데 대출이 너무 막혀 있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LTV라서 주택담보 가치를 까는 비율만 가지고는 LTV 70, 뭐 80 올려도 결국은 또 거기에 DSR을 적용시키니까 개인적으로는 돈을 빌릴 사람 이왕에 벌써 많이 빌린 사람도 많은데 돈을 가지고 더 빌려서 집을 못 산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가계 부채가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사리 풀 수는 없는데 DSR에 대한 것도 계속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요구사항 내지는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죠. 가계 부채가 워낙 심각하니까 우리나라가. 네. 그런 상황이고 뭐 기타는 이제 남아있는 게 결국은 강남 3구, 용산구, 우리가 말하는 무시무시한 그것만 남아있고 다 풀었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마저 풀어버리면은 그쪽에는 더 수요가 몰리고 투기가 이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갖는 거죠. 정부에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거긴 남겨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외에는 사실상 지금 거의 다 풀었어요. 근데 이제 점차 이제 그런 규제 완화로 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어쨌든 금리가 조금씩 점점 안정화 가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출에 대해서도 정말 실수요자 무주택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조금 더 풀어줘야 되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지금 많은 지금 그 물량이 지금 입주 물량들이나 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한 또 어떤 그런 지역별 그 관리 미분양 관리라고 하죠. 네. 그런 거에 좀 정부가 좀 신경 쓰는 여러 가지 제도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위원님 내신 그 하나은행 자료를 보면 이 주요 변수와 관련돼서 네. 뭐 이제 금리 얘기도 해주셨고 대출 얘기도 해주셨는데 세금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보면. 최근에 얼마 전에 네. 아파트 공시가격 정부가 지금 하향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공시가격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재산세니 뭐 종부세니 다 산정하니까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한 2, 3년 전에 그 가격 수준 이하로 지금 다시 세금 부담이 완화됐어요. 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세금이 많아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취득세라든지 양도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징벌적 과세 규정이 남아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뭐 집을 사면은 2개 사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3개 사면 세금 폭탄이 있네요. 이런 정도로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이렇게 정부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이걸 풀어가려는 원상 회복시키려는 그런 지금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세금이 완화된다면은 집을 내 집 마련을 할 사람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주택 거래를 통해서 좀 더 시장에 좀 주택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기는 되겠죠. 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을 보면 세금이라든지 네. 예, 아니면 뭐 거래량 얘기도 금리 얘기도 해주셨고 대출 규제 얘기도 네. 정부가 이 정도로 풀었는데도 부동산 시장에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하락폭은 네. 줄어듭니다만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는 뭐 수요 심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올해에도 계속 하락세가 더 지속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 네. 나오시면 네.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이 정도라면 앞으로는 계속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지금 이런 대책들은 우리 시장에 바로바로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책이나 정책은 이게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갭을 가지고 결국은 몇 개월 뒤, 1년 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대책을 쏟았으니까 지금 뭐 다 해결돼. 이게 안 되는 게 이미 시장은 그 대책이 들어와더라도 바로 그렇게 뭐 수정되거나 교정되지 않아요. 시장이 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내 집 마련을 하라고 정부에서 많은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세금도 하고 대출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규제도 풀고 많이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하나씩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정책이 반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상의 그런 갭은 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했으니까 당장 안 나타나?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엔 너무 이렇게 서두르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면 이런 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또 거기에 대전제는 사실 지금은 금리예요. 금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금리만 만약에 지금보다 만약에 몇 년 전, 2, 3년 전으로 해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만약에 3%, 2% 이렇게 갔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시장은 많이 업이 되겠죠.
더 많이 살아날 겁니다. 수요 측면에서 그 공급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그 네. 물량이랑 입주 물량이 네. 올해 하반기 어느 정도 되고 또 부동산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거는 물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을 때 그때 일단은 사람들이 주택 건설하는 사업자들, 쉽게 건설 회사들이 공급할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면은 통상 어찌됐든 간에 뭐 사업 계획 잡고 뭐 이렇게 잡고 뭐 분양 잡고 뭐 이렇게 준공까지 잡는데 최소한 3, 4년은 걸려요. 네. 그러면 이게 항상 보면 뜨거웠을 때 이 계획을 보통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된다고. 네. 지금 그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뜨겁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는 미추 물량이 쏟아지지 않았을 거고 이렇게 뜨겁다고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만약 공급할 수 있는 물량 공급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재건축 외에는 사실은 서울에서 어디 뭐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수도권 외곽 아니면은 지방 지역들, 지방 도시 여기는 땅은 많거든요. 거기다가 대량 집중 공급하다 보니까 수도권 경기 수도권 외곽 지금 뭐 우리가 말하면 뭐 동탄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경기도 외곽 지역들 그다음에 뭐 저기 인천 대표적으로 이런 지역들이 엄청난 그때 공급 계획을 다 잡아 지금 쏟아내는 거거든요. 대구 뭐 지역마다 세종시 어떻게 보면 3, 4년 전에는 가장 그 핫했던 지역들이라서 지금 이 후유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입주 물량들은 이런 특정 지역에서 더 많이 쏟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들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공급 물량이라는 게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나눠봐야 되는데 하나는 분양하고 입주예요. 분양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아무 말 그대로 맨 땅에 근데 집이 있다고 가상을 하고 돈을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선분양제도라고 하는데 그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못 느껴요. 이게 공급이 뭐 앞으로 뭐 몇 년 뒤에 3, 4년 뒤에 여기가 10만 가구가 들어오는데 10만 가구 당중에 아무것도 영향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못 느끼는데 입주 시점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 호황기 때 공급을 잡았고 분양했던 게 지금 쏟아지고 그것들이 지금 많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3, 4년 뒤에 지금 나왔던 물량들이 몰려 있는 것도 보면은 지금 아주 가격이 폭락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지금 많은 그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은 미분양이 생각도 많지 않아요. 입주 물량은 공급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항상. 서울은 재건축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 서울이 이제 가격이 좀 조정받던 거는 단기적으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갭 투자니 뭐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이 늘고 또 내 집 마련 수요가 늘면서 올라갔던 것 때문에 지금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좀 회복이 되는 모양새지만 다른 지역들은 가격도 올라가지고 서울 따라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 따라 올라간 것도 좋지만은 자체적으로 입주 공급 물량을 또 엄청 늘렸어요. 입주 물량을. 그게 바로 지금 더 큰 후유증이 오는 겁니다. 지방이. 그렇군요. 그 지역별로 어떤지는 저희가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측면에서 뭐 금리 얘기해 주셨고 정부 정책 얘기, 세금 얘기해 주시고 공급 측면에서는 입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할 때 올 하반기 집값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일단은 금리가 지금부터 안정된다면 집값은 그래도 바닥을 좀 다지고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로 갈 것이다. 다만 지금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은 여전히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여전히 가격폭은 하락폭이 더 셀 거다.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서울과 일부 지역들, 서울 근접 지역에서는 좀 이렇게 회복세가 좀 나타날 수 있지만 서서히 이것도 그렇지만 지방권 뭐 우리가 말하는 세종, 대구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도 인천같이 공급이 쏟아졌던 거 입주 물량이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들은 올 하반기에도 여전히 하락폭을 좁히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양극화라는데 양극화가 올해 하반기에는 하나의 그 좀 더 눈에 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집값이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양극화라는 세 글자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반기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표들을 살펴봐야 되고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먼저 지도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네요.
예. 근데 뭐 전제로 이건 제가 드린 게 아니라 한국감정 부동산원 거군요. 지금 명칭이 감정원에서 부동산 네. 바뀌었죠. 네. 예, 저기 자료입니다. 네. 뭐 제가 저런 자료를 뭐 만든 거 아니고요. 네네. 저기서 이제 매주 발표하는 자료죠. 네. 예, 거기 보시면 지금 나왔듯이 보면은 서울이 전반적인 지금 뭐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앞서 말했다시피 지금 지금보다 그러니까 4월 이전에 1월, 2월보다 하락폭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는 하락은 이어지는데 네네.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바로 저 표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하락폭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0.13 하락이 이네요. 예,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물론 뭐 강원이 있지만 거기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표본이 적고 이제 네. 그런 거니까 서울 같은 걸 보면은 0.13인데 저기 밑에 보면은 뭐 우리가 보면은 뭐 대구 마이너스 0.3 네. 뭐 눈에 확 띄죠. 예, 이런 것들. 경기도 마이너스 0.3. 경기도 우리가 말하는 그 수도권 외곽. 네. 근데 인천도 0.8 서울보다 좀 심하고요. 네, 0.18이요. 근데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저기 부산, 울산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심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면은 네. 아까부터 말했던 하락폭을 지금 조금씩 지금 줄여보고 있지만 여전히 이 하락폭을 갭을 줄인 거는 서울이 지금 먼저 갭을 줄이고 있는 모양새가 눈에 띄고 있다. 저런 자료에서 지방은 좀 더 시간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보면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떨어지는 하락폭이 여전히 큰데요. 이제 그런 데 같은 상대적으로 경우에서 그렇죠.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서두르기보다는 뭐 그만큼은 저거는 뭐 기회가 더 많은 거니까 다만 이제 내가 정말 거기에 꼭 거주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지역이라면은 뭐 좀 더 그런 좀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가격을 좀 더 급매물 위주로 좀 사셔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본다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막 서두르는 거는 좀 안 맞겠죠.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라면 조금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네네.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더 기다려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런 네네. 그 교육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무주택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점 네. 2023년 4월 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집이라는 게 상당히 뭐 내가 비쌀 때는 비싸서 못 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불안해서 못 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 집 마련은 시기는 물론 아주 비쌀 때 사는 거는 좀 부담스럽지만 반대로 또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거는 겁나서 못 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그래도 조금 안정화가 돼가고 이렇게 좀 시장이 좀 다져지는 시기에는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내 집 마련은 관심은 가져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내 집 마련할 때 그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은 지금에서 아주 좋은 거는 청약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좋냐면 정부에서 지금 청약시장에 대한 거를 직전에는 13대책으로 해서 중도금 대출금 다 허용되지 않습니까? 상한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9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그다음에 15억 원 이하 이렇게 잡았던 게 이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이제 그래도 중도금 부담 없이 물론 이자 부담은 있습니다만 그걸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특히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뭐 이렇게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원하는 약간의 그런 정책성 금리를 적용하는 게 꽤 있거든요. 그런 거를 충분히 하려고 한다면 금리도 지금 일반 금리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는다면 지금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제가 뭐 이게 뭐 투기를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집을 사야 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원하는 곳이 그리고 그게 나한테는 반드시 좀 필요한 그런 거라고 하면 충분히 그거는 검토해 볼 수 있다. 단지 그분들은 지금은 분양시장을 1차적으로 청약시장을 노릴 필요가 있다. 예전 같으면 당첨되기 힘든 것도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충분히 매력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게 네. 지금 청약시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물론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분양가가 네. 충분히 내려가지 않았다. 분양가가 여전히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양가가 비싸다는 얘기는 뭐 사실은 맞는 말이 일견 맞아요. 맞기는. 왜냐하면은 지금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거기에는 뭐 원자재가 인건비 많이 가미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분양가를 올린다는 거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너무 큰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미분양 미계약이 나면 그건 치명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게 먹더라도 회사는 기업은 굴러가게끔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것도 있는데 주변 뭐 분양받기 전에 주변 시세 조사해보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느끼는 곳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경쟁률이 좀 붙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올해 분양했던 것도 어떤 지역에서는 가격이 좀 분양이 청약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은 시세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왔고 반대로 생각보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인데 뭐 거의 뭐 60대 1인가 100대 1에 가깝게 이렇게 뭐 청약이 뭐 흥행이 된 지역들 보면 공통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충분히 자기가 그거는 선택해야 되겠죠. 예, 알아보면은 오히려 괜찮은 분양가, 정부의 그 건설사 입장에서도 마냥 비싸게만 한다는 거는 지금은 좀 무모한 게 있습니다. 하반기에 미분양이나 이제 부동산 PF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뭐 그거를 대전제로 아까 뭐 이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걸 보는 게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양이 이제 거의 잘 안 나타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지금 물론 뭐 워낙 금리가 막 급등했었던 시점에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었지만 네. 지금 그 부분도 좀 안정화된다는 전제 조건을 깔면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쏟아지지 않아 왔어요. 역대적으로. 항상 보면은 공급 부족이에요. 서울은. 수요가 많았어요. 네. 그런 지역들은 이제 이런 미분양이라는 말이 좀 부담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구, 세종, 인천, 부산 뭐 할 것 없이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수도권이라도 뭐 외곽 변두리 수도권 이런 데는 수요는 한정됐는데 일단은 집을 지어놓고 수요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요는 결국은 뭐죠? 청약을 하던 뭐 이러도 그 수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순수한 내 집 마련이 아닌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투자를 목적으로 그런 수요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상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 수요들은 다 이제 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걸 사용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집을 거주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집들이 지방 곳곳에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이런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항상 봐야 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든 뭐 분양 물량이든 이런 것들 볼 때 주의하는 건 결국은 거기에 맞춘 수요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청약 시장도 우리가 말하는 서울이라든지 주요 서울 근접에 있는 수도권 지역은 그래도 청약 시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일단 미분양이 쌓여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은 그게 해소되기 전에는 청약한 시장 자체가 잘 될 수가 없겠죠. 예,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시장을 봤을 때는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그 지방이나 이런 일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야 되죠. 더 예.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청약한다는 건 분양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죠? 공급을 쏟아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같이 더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이제 미분양 관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말같이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주를 해줘야 되는데 애초부터 그 거주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거나 없었는데 그거를 공급 먼저 해놓는다는 얘기는 가수요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 수요 내 집 마련 실수요가 아니라 그런 어떤 투자 수요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누가 투자를 안 하면은 다 빈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서울 얘기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그럼 네. 서울 집값도 계속 떨어지기는 지금 하락폭이 좁혀지고는 있지만 떨어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어떻게 이제 보러 다니면서 여기저기 상황을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막 서두르라는 소리는 저도 못 하겠어요, 솔직히요. 뭐 금리가 뭐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제 관심 있게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관심은 가질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청약으로 나온 매물 중에 서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은 인기 단지고 괜찮은 지역인데도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지금은. 건설사들이 그거를 미분양이 나거나 미계약이 나면 그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럴 기회는 저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단지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뭐 그 아무리 뭐 중도금 대출이라도 그것도 대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즈와 볼륨을 너무 키우지 말고 주택 규모도 좀 다운 사이징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굳이 뭐 이렇게 큰 평형으로 가는 거나 예전 같으면 그런 걸 조금 작게 슬림하게 해가지고 가져가지고 뭐 우리가 예전 같으면 뭐 30평 때문에 지금 뭐 20평대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심을 갖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왜? 항상 바닥을 보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바닥인지 아니면 무릎인지 솔직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의 대전제는 금리가 지금보다는 좀 하향 안정화 된다는 전제로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금리에서 급등하면 이런 게 다 무용지물이 돼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는 이거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새 아파트인데 이제 시세보다 많이 싸 이러면 당연히 청약을 해야죠. 청약을 하고 단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니까 좀 다운사이징해서 접근하고 그렇다면은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주식과 다르게 집이라는 게 한 번 사면 또 오래 갖고 있고 그래서 신중히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네. 조금이라도 더 바닥에 가까운 지역 쪽에서 사고 싶으신 걸 텐데요. 그러면 그 위원님께서는 주로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바닥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시는 거 물론 이제 한두 개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 지표를 보시겠지만 뭐 저도 뭐 아까 말씀은 제가 뭐 어쨌든 주요 뭐 시장의 변수를 보면 일단은 뭐 금리 상황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느느냐를 봐야 되겠죠. 주택의 거래량.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이렇게 조금 안정화가 되고 서서히 올라간다는 건 이제 반등 시점이 온 거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안 늘면서 그거는 이제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급매물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봐야 될 거. 결국은 여러 가지 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기조도 좀 항상 봐야 돼요. 정부 정책이 집을 사라 이러면은 그걸 살려는데 좀 이렇게 내가 좀 적극적으로 좀 아무래도 좀 정부에서 도와주겠다는데 근데 정부에서 사지 말라고 이제 계속 신호를 주는데 이렇게 무리수를 한다는 거는 좀 나중에 보면 그 후유증이 꼭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대해 정부에서 살아갈 때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일정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뭐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전세가에 대한 비율도 좀 볼 필요는 있겠죠. 우리가 뭐 전세가율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전세가도 좀 회복이 되면은 이게 집값에 이제 하나의 이제 반등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좀 상승하는 분위기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자유살롱 저는 김혜민 기자고요. 네, 정성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익숙한 얼굴이죠.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모시고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글로벌 은행들이 이제 흔들흔들한 게 한 1, 2주 된 것 같고 네. 지금 근데 거기서 일단락 되는가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 은행 위기가 갖는 보편성이 있거든요. 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네. 대부분은 저금리 하에서 뭔가 부주의한 행동을 한 사람들, 과도하게 부채를 진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금융기관이 결부가 돼서 빌려준 돈을 떼이든가 아니면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뭐 예금이 뭐 빠져나가고 네. 벤처 캐피탈이 어려우니까 또 자기들은 채권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이게 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그 부동산 위기도 뭐 기본적으로 저는 그 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부실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요. 2008년 위기를 복기해 보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올렸습니다. 2년 동안 네. 1에서 5.25%까지 지금과 이제 비슷한 정도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서브프라임 위기가 막 터지기 시작한 게 2007년 8월부터 네. 예, 이제 뭐 프랑스 금융기관인 BNP 파리바가 서브프라임 채권이 들어간 펀드를 환매 못 해주고 이런 얘기 나온 게 2007년 8월이거든요. 금리 인상 멈춘 게 2006년 6월입니다. 네. 근데 높아진 금리가 1에서 5.25까지 높아진 금리가 낮춰지지 않고 계속 유지만 되더라도 누군가 압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차를 두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꼭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수영장에 물이 빠져봐야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헤엄을 친지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럼 그 비유에 따르면 네. 아직 수영장에 물도 안 빠진 거예요. 아직 아. 금리를 어쨌든 5월에 미국이 마지막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가 낮춰지지 않는다 그러면 높아진 금리가 누군가는 압박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지금 나타난 걸로 끝나기보다는 높은 금리 하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조금 여러 가지 좀 소음이 나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미국이 5월에 만약 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뭐 내년 중반까지는 네. 좀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은 이 위기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뭔가 터져 나오겠죠. 예. 뭔가 터질 것이다. 네. 그러면 네, 다른 은행에서 이런 비슷한 위기 파산이 나올지 아니면 네.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 네. 아니면 두 개 다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일단은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데 은행의 위기는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침체가 더 일반적이고요. 네.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면 경기 침체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걸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 특히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돈과 돈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어려워지는 거는 정부도 막으려고 그러고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미국의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우리가 예금자 보호 다 해주겠다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금자 보호 기금이라고 하는 게 은행들이 예금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내는 건데 그게 뭐 전체 예금의 1%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정말 제니 델런 의장이 재무장관이 책임질 얘기를 한 건지 뭐 전체 예금에 대해서 보장해 줄 것처럼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은행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감은 분명히 관료들이 갖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예금자 보호까지 해주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힘들리게 되면은 돈이 안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멀쩡한 기업도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파산하는 이런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대 은행이 파산하거나 어려워지는 게 이걸 시스템 리스크라고 부르는데요. 네.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조그만 은행이 파산한다. 이거는 뭐 시스템 리스크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 저축은행 몇 개가 문 닫았거든요. 네. 이것도 시스템 리스크 아닙니다. 음. 그래서 이제 금융 위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실현적 속성이 있거든요. 아무리 튼튼한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은행들은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금 받아서 그거 네. 빌려주는 거죠. 물론 제조업은 삼성전자는 주주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으로 안 가져가 유보해 놓거나 출자를 해서 일반적인 제조업은 주주들의 몫이 크고요. 네. 금융은 손님들의 돈을 가지고 하는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가 높은 부채로 유지하는 비즈니스니까 아무리 멀쩡한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잘못됐어라 그래서 한꺼번에 인출 현상이 나타나면 돈을 돌려주지 못하죠. 미국은 지급준비율이란 게 없고요. 우리나라는 7%. 그러니까 갑자기 돈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예금의 7%만 중앙은행에 맡겨놓은 거니 네.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예금의 15%만 돈 내달라 그러면 은행은 뱅크런이 나서 부도가 나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 자체가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불러일으킬 건 아니지만 뭔가 위기의 전염 효과를 막기 위해서 저는 제니 델런 의장이 막 서둘렀고 금융 관료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그 여러 가지 소음은 많을 것 같고 근데 어디가 문제가 될 거냐? 네. 그게 그건 중요하죠. 알 수는 없죠. 네, 죄송합니다만 다만 우리가 어느 동네에서 홍수가 날지 모르겠지만 여름철에 장마가 오면 어디선가는 물난리가 날 수 있다라는 추론은 가능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정도 추론에서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저는 상당한 압박을 받는, 또 역사적으로 보면 한 1년 정도는 뭐 한국의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한국의 부동산 PF의 문제, 네. 요즘 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 글로벌하게 네. 그런 것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춰지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잠재해 있는 위기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나 외국에서 일어난 위기지만 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위기 네. 관리를 미리 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뭐 부동산 PF라든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뭔가 위기가 좀 이제 증폭이 될 가능성도 뭐 그런 연결고리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기축통화나 중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의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전염이 됩니다. 네. 근데 뭐 터키가 위기를 겪는다. 그건 그들의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97년도에 IMF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한국만 하더라도 경제 규모가 큰 나라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달러라든가 유로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는 금융에서 문제가 되면 글로벌 리스크로 전이가 되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뭐 전형적인 사례이죠. 네. 그때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2000에서 940포인트까지 소위 반토막이 났는데 우리가 2008년을 복귀해 보면 뭐 한국 주가 지수가 반토막 날 정도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모순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금융 세계화가 진전이 되고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금융 세계화를 주도하고 돈과 돈이 얽혀 있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탈이 나게 되면 이건 이제 글로벌 리스크로 전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탈이 안 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또 한국도 어쨌든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늘 금리가 올라가면은 문제가 안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80년대 초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20%까지 올렸거든요. 그랬을 때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아주 문제가 심각했죠. 70년대 유가가 올라가면서 중동 국가들이 기름 팔아서 아주 달러 벼락을 맞았거든요. 그걸 미국의 은행에 예치를 했어요. 그럼 미국 은행 어디 또 대출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 대출을 중남미에 많이 해준 거죠. 예컨대 뭐 시티뱅크나 이런 데서. 근데 이자율이 높아지고 달러가 강해지니까 중남미 국가들이 손을 들고 부채를 그 채무 상환을 못하는 국가 디폴트가 발생하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돈 떼이고 그러다 뭐 한 7, 8년 걸리고 나서야 브레디 플랜이라는 걸 통해서 중남미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뭐 중앙은행이 그런 위기를 뭐 염두에 두고 혹은 예상해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금리를 올리다 보면 늘 탈이 나는데 지금도 저는 뭐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면은 가장 가깝게 기억하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네. 2008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까지의 좀 명백한 차이는 네. 또 이번 우리가 최근에 한 달 동안 경험한 이번 그 은행 위기의 좀 독특함은 대부분은 이제 은행이 과실이 있다기보다는 네.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빚을 못 갚고 물론 이제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는 은행도 잘못했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막 대출 많이 해줬으니까 네. 은행도 탐욕의 잘못이 있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기는 연결고리는 대출 받아간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서. 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본질적으로 뭐 CS도 마찬가지고요. 크레딧 스위스도 이 금융기관에서 잘못한 거예요. 투자를 그렇죠. 잘못하고 누가 뭐 망해서 돈을 못 갚았다 이런 얘기는 안 들리던데요. 네, 실리콘밸리 뱅크의 경우도 이제 그 스타트업이 많은 지역이니까 뭐 예금이 줄어들고 이런 건 있지만 그거는 뭐 예금자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금 관리자들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장기 채권에 투자해서 손해를 본 거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와 지금은 그런 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러면 은행원들은 잘못 판단해서 실수를 했는데 그럼 돈 빌려간 사람들은 100% 합리성을 갖고 행동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다음 국면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뭐 한국의 경우는 원해권 원하지 않건 간에 9월 달에 자영업 대출 같은 거 만기 돌아오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좀 그때와 다른 또 다른 측면의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8년도는 부실의 규모가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그랬었죠. 이 금융공학자들이 막 그 복잡한 금융 구조화 상품을 만들어서 제가 그때 그 2007년 즈음에 홍콩에서 무슨 헤지 펀드가 한국의 고객들에게 금융 상품을 팔려고 상품을 들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상품 관련한 심의를 하는 회사의 멤버였기 때문에 설명을 듣는데 이게 무슨 자기들 차트를 보여주고 온통 뭐 수리적 기법을 얘기를 하는데 네. 전 도통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모르면 그 상품 가입하는 사람 중에서 이 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알고 가입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파생 상품이 결부되고 해서 너무 복잡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대한 규제들도 조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2008년처럼 누가 어떤 포지션을 들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가장 본질적인 2008년과의 차이는요. 관료들이 혹은 중앙은행들이 거대 금융기관 하면 한번 잘못 날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도 강한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것은 뭐 자본주의 파산이라는 형태로. 근데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를 파산시키고 나서 미국의 경기 후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경기 침체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먼 파산 이후로 룰이 무너졌다고 보는 쪽입니다. 네. 그럼 AIG는 왜 살렸나요? 그렇죠.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은 야 진짜 AIG 날리면 이건 더 큰일 난다라고는 하는데 뭐 사실은 리먼이 망하고 나서도 상당히 우리가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경기 후퇴를 경험했으니까 그것도 큰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마불사 자본주의가 된 게 2008년 이후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모습일 거라고 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바뀌었다. 네. 잘못해도 크면은 살려준다. 예, 저는 대마가 살아나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용경세 기업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주가가 뭐 많이 떨어집니다. 반토막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봉쇄가 되면 주가가 많이 과거처럼 이렇게 험하게 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자본주의에서 불황이나 파산이 주는 미덕은 자본주의 자체의 정화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경제 주체가 좀 벌을 받고 또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가 퇴출이 되고 살아남은 경제 주체들이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시스템의 탄력이 혹은 그 건전성이 개선이 되는데 전 2008년 이후의 자본주의가 그런 게 상실이 된 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계속 성장률 낮아지면 걱정이 많죠. 근데 2008년 이후 한국 경제처럼 걱정 없었던 때가 없어요. 큰 탈이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예, 제가 직장 잡자마자 외환위기 그리고 한 2년 지났더니 3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 파산 또 한 1년 지났더니 현대그룹 휘청거리고 또 2년 지났더니 카드 위기로 경기가 휘청거리고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굉장히 단기간으로 바닥이 깊었지만 그 이후에 V자형으로 반등하는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파산 없는 자본주의가 된 이후로는 바닥은 굉장히 낮아지진 않지만 좋아지는 힘도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파산 없는 자본주의군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파산이나 구조조정이 주는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죠.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들만 정확하게 외과 수술하듯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잘못된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은 당연히 퇴출이 되고요. 일부 멀쩡한 기업들도 유탄을 맞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큰 위기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오다 보니까 일단 경제 전체적으로 좀비가 많아지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상장 제조회사면 비교적 괜찮은 회사들이 상장하거든요. 근데 상장 제조업 회사들의 한 35%가 3분의 1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요.
근데 그것이 작년처럼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타났던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그 비율이 2008년 이후로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심각한 우리가 단기적으로 앗할 정도의 그런 충격은 없는데 뭐 썩 좋아지지를 않는 그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 작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투자하신 분들 고통스러우셨지만 과거의 베어마켓에는 우리는 한 번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주가지수가 반토막이 났어요. 50% 이상. 근데 그거보다 안 떨어져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힘도 약하잖아요. 네. 지난 우리가 한 10년 회고해 보면 2020년 좋았고요. 2017년 좋았고 10년 중에 딱 2년만 좋았어요. 뭐 떨어질 때도 과거처럼 뭐 아주 살벌한 하락은 없었지만 올라가는 힘도 약하고 이게 저는 우리 시대 자본주의를 주가가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박스피라는 말도 있고 네. 네. 주가가 크게 그 박스 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골마 터지면 더 큰 위기로 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비관적으로 보는 스토리들은 대체로 그렇죠. 이거 뭐 언제까지 갈 거야? 그런 건데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뭐 일본을 보면 뭐 그냥 그렇게 계속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일본에서 심각한 뭐 크라이시스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렇죠.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저는 이미 중국이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중국도요. 예, 중국도 뭐 부동산을 그냥 안고 그냥 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참 그 감내하지 못할 리스크가 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언젠가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뒤로 자꾸 미루어지고 예, 있는 일본으로 느낌이다. 보면 30년 정도 그렇게 온 것 같고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은 2008년 이후로 온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결국 이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건데 야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돈을 못 풀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외통수로 몰리는 거 아니야라는 굉장히 합당한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 문제 제기는 100% 옳다고 보는데 작년 10월 달에 영국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참 초현실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영국에서 토러스 행정부라고 하는 보수주의 정권이 집권한 다음에 막 이제 뭐 이 그 감세해주고 한다 그러니까 재정이 나빠질까 하면 국채 금리가 확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 영국의 연기금을 비롯한 거래 투자 기관들이 휘청휘청거리고 뭐 외신 같은 걸 보면 작년 10월 초에 런던의 금융 거리는 2008년도 리먼 파산 전후에 월스트리트 생각날 정도 흉흉했는데 그럼 이제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금리를 막 0.5%포인트씩 빅스텝을 밟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받아들인 채권을 11월부터 다시 또 되파는 유동성을 걸어들이는 양적 긴축도 공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화정책이라는 일종의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돈을 못 풀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상식인데 영란은행은 아니 뭐 못 풀라는 법이 어디 있어? 우리가 한 2주만 양적 완화하자 그래서 2주 동안 또 돈을 또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에어컨을 켜서 경기를 냉각시키다가 에어컨 켜놓고 같이 또 그 군불도 막 떼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인 상황의 공존인데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저는 영국을 보니까 뭐라도 다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미국의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말이 왔다 갔다 했던 것도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강박이 있다고 생각해요. 큰 거 터지는 건 막아야 된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금 뭐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뭐 관료들이 그 이렇게 책상 서랍만 열면 매뉴얼이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도 코로나라고 하는 좋은 명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 자본주의의 효율 뭐 이런 것들이 문제죠. 네,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 정책이 다 있었는데 이 중앙은행은
민간 그 경제 활동 참여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반칙이거든요. 네. 중앙은행은 은행만 거래를 해야 돼요. 네, 네. 자본주의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앙은행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 주체가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건 이거는 반칙이거든요. 근데 질적화라는 형태를 통해서 아주 간접적으로 기업에도 돈을 지원해 주고요. 채권을 샀죠. 예, 뭔가 대마가 망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저는 2008년 있었고 코로나를 거치면 그게 더 강화가 됐고 얼마 전까지 했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저는 2008년식의 그런 그 아주 단기 쇼크가 올 가능성은 굉장히 세상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좀 어수선하겠지만 그런 일은 안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막을 것이다. 막을 것이다. 그러면은 뭐 지금 뭐 CS나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위기설이 나와도 뭐 그 한 발로 끝나는 거지 이게 도미노처럼 막 확산되는 거는 그렇지 않을 것 오히려 같다. 다만 작을수록 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금융기관 뭐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 파산한다고 해도 네, 그 사안 하나만 놓고 보면 그 뭐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로 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는 그 어떤 신용 위기의 전염 효과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IMF 금융안정 보고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은 도대체 구조조정 없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금융기관이나 작은 플레이어들은 저는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쪽으로 가는 대만은 계속 봉쇄하고 노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마가 넘어가는 거는 맞겠지만 저는 대만은 불사인 것 같고요. 네. 소만은 그냥 사. 예, 소마야말로 리스크가 있는 아. 그런 세상이 되지 그렇군요.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예금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은행으로 예를 든다면 작은 은행에 조금 더 금리를 잘 준다고 해서 넣는 네. 것보다는 네. 자꾸 큰 은행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이제 미국에서 네. 그렇다고 미국에서도 그러죠. 그렇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한 예, 음. 금리 많이 주는 뭐 특정 업권에 돈이 많이 물려 있으니까 이 퇴직연금 같은 거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뭐 네. 그런 것들도 관료들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본 기사가 있는데 저축은행 네. 대출을 갚지 못하는 그 네. 비율이 늘어나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다면 여기도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금융위기는 자기 실현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업권을 말하는 건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업권 내에서도 그 재무 건전성이 건전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본질적으로 맞는 것 같고 또 대부분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이게 뭐 내가 많은 위험을 져가지고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교해서 이자율 조금 더 주는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라 그러면은 이제 이자율 조금보다는 내 돈을 맡아놓고 있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하시는 게 개인들이. 예, 저는 좀 맞는 선택일 거라고 봅니다. 네. 뭐 대만은 불사고 소만은 리스크고 사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그냥 단신으로 나왔는데 캐나다 2위 은행이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는 대마니까 2등이면 대마일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조금 네. 이상하더라고요. 어. 아, 그래요? 그 신문 기자분들이 네. 시가총액이 18조 원 정도 날아갔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네. 말씀하셨던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이 네. 굉장히 큰 은행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한 100조가 넘는 은행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그 KB 금융지주가 한 20조 원 하거든요. 와, 근데 이제 5배네요. 만약에 네.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이 만약에 부도의 위험이 있다. 그럼 제가 앞으로 이 은행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저도 몰라요. 네. 다만 이 은행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지가 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때 주가 하락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의 레벨이 이게 파산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주가의 레벨이 많이 낮아집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최근에 뭐 이슈가 되는 은행들이 주가가 1불 밑으로 떨어졌죠. 네. 또 CS의 경우도 1유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 그 토론토 도미니언은 미국에도 이제 주식이 상장돼 있는데 고점이 한 70달러에서 지금 한 58달러에 거래가 돼요. 괜찮네요. 아니, 주가로만 보면. 네. 근데 우리나라 KB 금융지주가 얼마 전에 6만 원 하던 게 지금 한 4만 6천 원이니까 네. 하락률로 따지면 KB가 더 떨어졌어요. 아, 그러네요. 근데 시가총이 훨씬 크니까 아. 떨어져도 뭐 18조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금융 위기가 가져온 저는 약간의 흉흉함이고 그것의 반영이지 뭐 지금까지 상황으로 놓고 보면 뭐 이것보다 더 좀 문제가 되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찰스 스왑 같은 데가 많이 거론이 아, 되죠. 그 뉴스도 나왔죠. 여기 뭐 네. 증권회사인데 이 회사는 자산이 한 7조 달러 됩니다.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은 2천억 불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회사인데 보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왠지 어수선하고 이걸 우리가 정확히 찝을 수는 없지만은 뭐 이런 일들은 계속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이 정말 리스크를 반영할 수도 있고 약간의 좀 흉흉한 상황에 그냥 뭐 약간의 과장된 반영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어쨌든 뭐 세상이 좀 뒤숭숭 뭐 한 세상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라서 이제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네. 어디가 진짜로 잘한지 어디가 진짜 소뚜껑인지는 망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주가가 저도 2008년 금융위기 이렇게 복귀를 해보니까 결국 주가가 제일 먼저 선행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락률도 중요하지만 주가의 레벨이 네. 예전에 뭐 2008년도 그 9월에 리먼 파산하기 전에 그 스사남이 닥치기 전에 미국 금융주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5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주식들은 나중이 되니까 거의 제로로 수렴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휴지도 조각이 됐나요? 네, 시장이 아는 것들을 미리 반영하는데 네. 뭐이 케이스는 조금 뭐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동전주들 네, 동전주까지 되죠. 금융회사가 동전주가 되면 이거는 야, 큰일 큰일 나는 났다.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주에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열리고요. 네. 그 뒤에 이제 미국에서 FOMC도 줄줄이 열리겠죠.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한국은행은 동결. 미국은 5월 초에 0.5%포인트 올리고 금리 인상 중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미국도 금융시장의 여건이 되게 좀 타이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다음에 미국 연준이 유동성을 은행들에게 공급하는 정책을 이제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민간 은행들이 돈이 필요하다. 그럼 연준에 돈을 끌어가야 되거든요. 돈을 끌어갈 때는 담보를 뭘 맡겨야 돼요. 네. 이거를 이제 재할인이라 그러잖아요. 재할인율이고. 근데 이번에 미국 연준이 담보 요건을 되게 완화시켜 줬어요. 이제 국채를 받는데 국채는 굉장히 좋은 그 신용도가 높은 자산이지만 국채를 내가 산 것보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데 네. 그냥 금리 반영하지 않고 너네들 그냥 액면가로 해줄래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제 은행들이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그 돈이 대출로 나간 건 아니고 은행들도 유동성이 빠듯하고 은행이란 비즈니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수중에 있는 돈은 별로 없고 다 대출을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유동성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렇게 신용시장의 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자체적으로 인플레를 억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돈이 잘 못 돌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신용 경색이 발생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뭐 0.50%포인트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3월에 0.25%만 올렸잖아요. 퍼센트포인트만 올리 이게 다 금융시장 경색의 반영이니까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이미 상당히 긴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중앙은행의 과잉 긴축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고 미국의 사례이고요. 우리나라는 뭐 그거라 떠나가지고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뭐 이제 민간의 부채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한국은 또 치러야 될 그 코스트가 너무 크니까 한은은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 같고 한은이 언젠가 한번 금리를 올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한국의 물가가 높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올려서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를 더 높이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좀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한은이
그때서야 금리를 후행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미국도 5월 초 올리고 뭐 지금 뭐 금융시장에선 전 뭐 지나친 기대라고 보지만 연내 금리 한번 낮춰주는 거 아니야? 네. 또 이런 기대까지 투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모르겠지만 미국도 금리 한번 올리는 걸로 긴축 사이클이 이번에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가 이제 지금 최고점 찍고 네.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시장 금리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거죠? 네. 근데 이미 많이 떨어진 것 그렇죠. 같아요. 이미 뭐 한국은- 기준금리보다도 네. 시장금리가 많이 네. 아래. 예, 미국 경우는 오늘 새벽에 보니까 2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3.7% 얼마 전에 5%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정책 금리, 연방준비제도가 결정한 정책 금리는 만기가 하루짜리 금리예요. 근데 2년짜리 금리는 뭐 우리가 예금하더라도 수수 입출금보다 장기간 돈 맡기면 이자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짜리 금리가 지금 5%인데 2년짜리 금리가 3.7이라는 거는 연준이 금리 낮출 거란 기대를 이미 채권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근데 기준금리 자체는 상당히 높게 계속 유지가 되는. 만약에 저는 연내에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시나리오는 심각한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금융 시스템의 교란이 나와야 금리를 낮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높이진 않더라도 기존금리가 유지가 되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미국은 이제 기준금리를 뭐 한 번 정도 올리고 네. 뭐 여기서 유지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뭐 한참 밑에 있긴 하지만은 네. 뭐 진짜 얘네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따라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뭐 지금 수준에서 이제 네. 홀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차가 지금도 부담이 되는 게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환율이 보니까 1,300 뭐 오늘 19원 이렇게 언제 또 얼마 전에 1,2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네요. 1,300 넘었더라고요. 네, 지금은 뭐 대내외 금리 차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뭐 제가 앞서서 금융시장이 여러 가지 은행 위기라든가 금융시장에 돈이 도는 게 여의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랬을 땐 상대적으로 한국과 같은 원화와 같은 그 위험 통화보다 달러 같은 것들이 더 각광을 받으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신용 위험의 반영인 것 같고 또 최근에 외환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데 네. 좀 이제 경기가 진짜 한국 수출 같은 게 장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느 것이 하나가 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꽤 올라갔는데 이거를 뭐 대내외 금리 차 이런 걸로 뭐 그게 설사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여러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문제시 되고 있을 수도 있다. 조금 걱정이. 그래서 저는 한국은 뭐 기초 체력이라고 하셨지만 내수는 뭐 이미 허약화가 된 지 오래됐고요. 네. 네. 내수라고 하는 게 민간 소비와 그 투자거든요. 네. 근데 민간 소비는 진짜 뭐 아주 약체가 됐고 빚이 너무 많으니까 약체가 됐고 기업의 투자는 약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 왕성히 투자하지만 한국 땅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자꾸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이 투자가 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약해져서 포괄적으로 이 투자와 그 소비로 구성이 된 이거는 한 15년 보시면 그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성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가 그나마 지탱이 됐던 건 수출인데 무역 수지가 13개월째 적자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뭐 압도적으로 우리가 경제라고 하지만 내수는 이미 힘들어졌고 수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또 동일하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수출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이 중요했다. 그렇죠. 중국에서 뭐 한 20년 동안 전체 무역 수지가 8천억 달러 중에서 중국에서 6,900억 달러를 벌었으니 근데 지금 뭐 대중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환율이 올라온 레벨은 뭐 다시 쉽게 1,200원 이렇게 내려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제 생각에는 뭐 환율이라고 하는 가격 변수, 뭐 주가도 마찬가지고 금리도 마찬가지인데 네. 한번 뭐 바뀌면 뭐 1,200원까지 가는 거야. 네. 뭐 그것이 뭐 금년 1월 초에도 갔는데 네. 그게 뭐 아주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1,200원이라고 하는 수준은 우리가 지난 한 20년 놓고 보면 환율이 올라갔을 때 고점 레벨이 1,200원이 됐거든요. 그랬었죠. 1,100원대에서 움직였었죠. 근데 이제는 1,200원이 어떻게 보면 환율이 움직이는 그 등락 범위에 좀 바닥 부분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상황이 바뀌었군요. 네. 삼성전자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자세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내일 오늘 녹화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게요. 이 영상을 네. 보시는 분들은 아마 실적 확인하고 보실 수도 있을 것 네. 같긴 한데요. 네, 네. 네. 근데 이미 증권가에서 어느 정도 예상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네. 또 이번에도 네. 낮을 걸로 예상이 되죠. 예, 뭐 한 7천억 원 정도 이게 이제 증권시장의 평균적인 애널리스트 보고 있는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대한 평균치인데 작년 1분기 때 14조 원 벌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많이 한 90% 이상 줄어드는데 근데 되게 이례적으로 보이시잖아요. 또 이게 1년 만에 95% 줄어드는 게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또 반도체에서 없었던 일도 아닙니다. 원래 이 비즈니스 자체가 벌 때 왕창 벌고 네. 또 나빠질 때 왕창 나빠지는 그런 비즈니스, 진폭이 큰 비즈니스니까요. 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것은 저는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여기저기 뭐 너무 간섭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삼성전자가 300조 원 투자한다면서요. 뭐 어쨌든 그런 투자 네. 계획을 밝혔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중국에도 멀쩡한 공장이 있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말아보고. 뭐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익숙한 경제적인 사이클 말고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진 게 그렇죠.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이 반도체 주식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인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미중 갈등 과정에서 반도체가 뭐 어떻게 될 거냐가 뭐 장기적인 반도체 주가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한 변수고 뭐 이게 뭐 경제 요인이 아니니까 네. 뭐 우리 정상회담도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뭐 그런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완충 장치 같은 것들을 좀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핵심은 미중 간의 갈등이에서 막 불똥이 튀는데 전 이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반도체는 높다고 보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아주 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어떻게 끊어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뭐 굉장히 금액이 높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싸워도. 네. 근데 반도체는 되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2015년 즈음에 중국에서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중국의 산업진흥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바이오도 하고 뭐 자율주행차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잘하는 거를 우리가 2025년까지 글로벌 넘버원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을 좀 자극한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그때도 중국 사람들이 인정했던 거는 반도체는 우리가 하기 힘들다.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반도체를 매개로 해서 중국을 공격하는 거는 정말 중국의 급소를 잘 찌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수출 중에서 반도체 비중이 가장 높고 또 반도체를 가장 많이 파는 시장이 중국이고 또 중국은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회사가 없잖아요. 중국에서 반도체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도 한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여러 면에서 좀 이제 굳이 따지면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은 그럼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미국의 여러 가지 그 법안들 보면 물론 반도체는 칩스 액트라 그래서 반도체법을 따로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일관성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에 그 IRA에서 그 2차 전지 관련한 원산지 규약 막 이런 거 있는데 뭐 일본 같은 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지도 않았는데 껴줬죠. 뭐 껴주고 네. 또 그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어떤 높은 사양의 장비 이런 것들을 금년 10월부터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이제 이걸 얼마 뭐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지금 그 참 저는 좀 뜬금을 잡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반도체 업체에 사활적인 이해가 걸린 거는 첨단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마느냐였는데 중국에. 예 지난 2월 말에 나온 거는 그 얘기는 뭐 없고 뭐
10년 동안 뭐 5%까지 뭐 생산량을 늘리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승산하지 마라. 예, 네. 뭔가 이제 좀 혼재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 비즈니스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은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투자자에게 반도체 주식은 제 생각엔 좀 좋은 주식이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면 주주들에게요. 그럼요. 돈을 많이 저는 항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비즈니스의 특징은 돈을 많이 벌면 좀 유보시켜 놓고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회사들은 돈을 벌면 대규모로 투자해야 돼요. 맞아요. 투자해서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힘들고 그렇죠. 근데 투자 자체가 또 실적을 망가뜨립니다. 효율이 좋아진 고사양의 반도체가 대량으로 공급이 되면서 또 단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반도체 기업의 실적을 보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전년 동기 비익이 막 90% 줄기도 하고 SK 하이닉스는 뭐 적자 날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질 때 사이클이 굉장히 좋고 또 지금까지는 그런 어려운 사이클을 겪으면서 한 10수년 전에는 메모리 반도체 하는 회사들이 뭐 10대 개 됐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이제 한 3개 정도로 과점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새로운 설비를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공장은 장기적으로 저는 가치를 갖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지금까지는 결국 이제 미국이 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런 그 고사양의 반도체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가 네덜란드의 ASML이나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이런 데인데 뭐 일본이야 뭐 애초부터 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법안 나오니까 뭐 알아서 그냥 미국 뜻에 맞춰서 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야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너네 이러면 돼 하다가 지금 이제 또 미국 쪽으로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뭐 미국이 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명백한 우리의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파괴적으로 10월 이후 안 돼 이건 저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중국의 반도체를 공격하고 싶은 그 미국의 심정을 이해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완충 기간들을 많이 좀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네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오랜 기간, 장기간 투자를 할 때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제 안전한 주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 주, 2주씩 네. 내가 한 달에 매달 네. 사서 모은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까 센터장님이 반도체 주식은 좋은 주식은 아니다라고 아니.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떻게 비즈니스 해석해야 될까? 속성이 그런 아, 거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작년 1월인가요? 작년 1월이죠? 재작년 1월인가요? 작년 1월이네요. 네. 소위 뭐 구만전자, 재작년 1월이군요. 네. 구만전자에서부터 지금 뭐 5만 원대에서 6만 원 있는데 이 주가 사이클 또한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주식 반토막 난 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비즈니스 사이클이 그렇다 보니까 결국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제가 어떻게 미래를 보장하겠어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미래도 그런다. 이런 보장은 전혀 할 수 없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삼성전자야말로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돈을 번 거예요. 그 무거운 주식이. 그렇죠. 내가 주식 사자마자 30-40%뭐 그런 적은 거의 없고 대체로 사면 한 40-50% 일단 물리고 시작하는 게 많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나면서 이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은 뭐 별로 예외의 실적이나 주가라든가 반도체가 보여주는 극심한 네. 사이클의 변동을 실적도 반영했고 주가도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정학적인 어떤 긴장이 없다 그럼 지금은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작년보다 반도체 주가가 훨씬 더 안전한 가격대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는 이제 그런 그 경제 외적인 비즈니스 외적인 불확실성은 정말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뭐 한국의 정치가 혹은 한국의 뭐 관료들이 불확실성을 없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료가 중요한 시대가 됐네요. 중앙은행도 중요하고. 그럼요. 지금 관치 자본주의라고 저는 봐요. 네. 그게 관치 보면, 자본주의. 네. 삼성전자 요즘에 이 삼성전자 다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조금 삼성전자 괜찮을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최근에 AI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 네, 흐름을 타고선 야 AI가 이렇게 대단한 거에서 네. 이런 걸 확인하면서 야 그럼 결국은 반도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요. 그 호재잖아요, 이거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이거는 뭐 꼭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를 잘 보시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투자가 늘어난다. 이때는 반도체 주식을 팔아야 될 때입니다. 그렇군요. 투자는 돈을 반도체 회사가 투자하겠다 네, 계획 설비 투자를 나오면은 늘린다. 근데 이제 설비 투자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가장 밝을 때 하거든요. 네. 수요의 문제가 아니고 네. 네. 결국 반도체는 공급 사이클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늘어나는 순간 수요에 대한 아주 장밋빛이 있을 때 기업은 투자를 하니까 그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아주 장밋빛이고 또 큰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투자를 해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사이클은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단가가 떨어지고 마진이 나빠지는 게 모습이고 그리고 감산한다 그러는 거는 정말 나쁠 때 감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이제 2, 3위 업체인 SK 하이닉스 감산하고 있고 네. 마이크론 테크노를 감산하고 있고 네. 근데 삼성전자는 감산을 부인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은 실질적 감산을 하고 있다는 애널리스트의 주장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한 공정이 뭔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서 가동이 중단되면 그거 고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감산한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게 바닥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나올 때는 또 그것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또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정치적 불확실성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업황 사이클로 보면은 지금이 조금 더 바닥에 가까운 시기가 아닌가인데 근데 역설적으로 감산은 얼마나 어려우면 감산을 하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반도체가 느끼는 체감과 얼마나 좋으면 투자를 많이 하겠어요. 좋아 보일 때가 피크고요. 가장 나빠 보일 때가 경험적으로는 바닥인 경우들이 많아서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 업황 사이클로 보면 지금 수요가 아니고 지금 뭐 그 AI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건 제 생각엔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뭐 어떤 것 더 많이 점포하느냐 완만하게 늘어나는데 그래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 AI는 수요군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수요는 별로 물론 수요도 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예,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요. 저희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안 드릴 수 없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네. 코스닥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네. 네. 우리나라 시장이 좋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네. 그 코스닥 중에서도 특정 회사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뭐 2차 전지 회사들이 네. 많이 올랐죠. 네. 네. 그게 이례적이잖아요. 네, 지금 증권가에서 사실 네. 그 위험하다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너무 네. 많이 특정 회사의 주가가 올라서. 네. 근데 이게 정상적인 건지. 제 생각에는 이 현상은 그 뭐 잘 모를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도 네. 이것이 뭐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의 차원이 아니고 뭐 기본적으로 신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뭐 우리가 미래를 추정하는 대부분의 방법론은요 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봐요. 그렇죠. 주가 차트 보시잖아요. 네. 과거의 주가 차트를 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면 다 엑셀로 차트가 나오잖아요. 과거의 추세를 통해서 야, 이렇게 왔으니 여기서 가감을 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게 주가 전망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전망의 일반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는 과거의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잘 그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 가치 평가하기 힘들어요. 네. 이건 꼭 뭐 이것이 버블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가치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모른다예요. 버블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판단이 들어간 건데 네. 근데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우리가 처음 보지만 이 성장주가 외피를 바꿔가면서 나타났던 것들은 주식시장에서 늘 나타나요. 지금 그 주역은 2차 전지입니다. 네. 근데 20년 전에는 닷컴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닷컴자가 안 들어가면 주식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어떤 회사들은 회사 이름에 뒤에 닷컴을 붙여요. 그럼 또 주가가 올라가죠. 비합리적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런 근데 시절이 그것이 있었죠. 한국만 그런 거 아니고요. 60년대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을 때
그때 미국에서도 이 그런 기술주의에 대한 열광이 있었대요. 네. 그때 기업들이 이름을 바꾸는 걸 그 끝나는 걸 오닉스, 트로닉스로 바꾸는 게 또 열풍이었대요. 뭔가 첨단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이름을 바꾸고 또 주가가 올라갔다는 문헌 기록이 있으니 뭐 특정한 성장성이 있는 쪽에 열광을 하는 거는 뭐 늘 있었어요. 7, 8년 전에는 바이오가 그랬고요. 그렇죠. 회사 이름에 바이오 붙은 게 엄청 많았죠. 화장품도 그랬고. 네. 그래서 한 2014년, 15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농담이 있었는데 주가 올리는 방법 공시를 한다. 우리 사업 다각화 하는데 사업 다각화 안에 바이오와 화장품만 넣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뭐 이런 뭐 농담 섞인 것도 네. 있었는데 특히나 이런 성장 산업이 올라가는 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런 쏠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대체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산업도 별로 좋은 게 없거든요. 네. 보면 다 약점이 많아. 근데 특정한 아주 그 섹터가 그것이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뭔가 이제 매기가 집중이 되면서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강세가 나타날 때는 모든 주가가 다 올라갈 때보다는 대체로 상당수가 재미없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있다 그러면 기대감을 올라가는 게 있는데요. 근데 저는 뭐 좋은 비즈니스로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일차적으로 좋은 회사, 좋은 산업을 찾아야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투자는 좋은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게 주고 사면 전 안 된다고 봐요. 네. 그쵸. 예, 좋은 그리고 산업이라도. 산업이 발전한다고 예를 들어서 20년 전 닷컴 버블이 일었을 때 그때도 누군가는 이게 버블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야 버블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겁이 질릴 정도까지 버블이 부풀어 오르는 게 또 버블의 속성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한 주가가 한 5만 원일 때 이거 버블이다 그랬는데 주가가 10만 원 가면 말을 못하지. 또 내가 결과적으로 주가 전망을 못한 게 되니까요. 네. 저는 닷컴 버블 때를 회고를 해보면 그때 버블이라고 주장할 때 그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세상이 바뀔 거야. 이제 우리가 손편지도 안 쓰고 이메일 쓸 거고 근데 쇼핑도 인터넷에서 하는 세상을 꿈꾸면서 주식을 샀을 텐데 그 판단은 맞았죠. 그렇죠. 세상이 열렸어요. 그렇지만은 그 기대의 주가는 그거보다 주가를 훨씬 기대를 더 많이 반영하면 산업은 그렇게 성장하는 비싼 주식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가 내가 닷컴 시대의 총알하고 20년 전에 닷컴 시대의 총알은 야후닷컴이었어요. 그렇죠. 없어지잖아요. 네. 뭐 많았죠. 라이코스, 엠파스 네이트. 많았잖아요. 네. 예. 아, 네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확고해 보이는 것도 저는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는 아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단선적이지도 않고요. 그런 거라 그러면 너무 비싸게 주는 것에 대한 좀 주의가 필요하고 또 기본적으로 성장주라고 하는 건 전 2차전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성장주 중에 컨셉 스탁이라는 게 있어요. 개념 주식. 이건 뭐냐면 전혀 매출도 발생하지 않고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뜰 거야라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몇 해 전에 바이오. 네. 그런 믿음 갖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0년 전에 닷컴. 뭐 매출도 발생 안 하는데 뭐 하는데 지금은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은 컨셉 스탁은 아니에요. 매출이 있죠. 이익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벌어들인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높으니까 앞으로 많이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부침은 있지만 결국 위너가 이길 거야. 그 판단은 맞는데요. 그러면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진정한 장기적으로 위너가 된 기업은 제 생각 마이크로소프트. 네. 위대한 기업입니다. 20년 전 닷컴 버블 때도 나스닥 시가총액 1위 했고요. 2020년도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시가총액 1위 했으니까 위대한 기업이고요. 아마존 위대한 기업이죠. 그렇죠. 근데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 아마존 주가는 94%가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65%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겼어요. 그걸 견뎌야 되는군요. 왜냐하면 94% 그럴 하락을. 수가 있는 게 지금의 뭐 이를테면 PER이 70배다. 그럼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그 주식을 사는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으로가 내년은 아닐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는 본질적으로 믿음의 문제예요. 다수가 믿으면
다소 비싸게 보이는 주식도 수용이 돼요. 근데 어떤 이유가 됐건 그 믿음이 깨어지게 되면 설사 내가 투자한 기업이 먼 장래에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위너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주가의 부침은 그건 성장주 주가에 내재가 된 설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지금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변동성을 과연 감내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아마존이 94% 빠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아찔한데요. 네. 네, 그러고서 뭐 이제 네. 지금의 또 위너가 됐죠. 그러니까요. 위너가 되는 과정은 정말 믿음이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그 산업이나 그것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고 클릭 한 번으로 주가가 막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이 기업이 5년, 10년 후에 성장할 거라는 기대도 지금 주가에 투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지금의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은 그런 셈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산업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해야 이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냐 좀 이런 좀 셈법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저희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혼란스러운 시대가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하고선 그렇죠. 신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오늘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걸 정리해야 되나? 저걸 빨리 사야 되나? 천천히 하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자유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 네. 스포츠 프리미엄 채널 저희가 새로 오픈한 거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밑에 링크가 알고 있습니다.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가입하고 저희가 네. 소통할 수도 있고 저희에게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4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네. 4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서울 연남동에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이번 번째 자리입니다. 처음으로 마련하는 자리인데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을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도 좀 듣고 전문가들 네. 모셔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네. 많이들 좀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들께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